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상승률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봄날은 다 갔다. 네, 오늘은 봄날은 다 갔다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급등해서 국내도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데 정말 봄날은 지나간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3% 올랐고 3% 넘게 올랐고 대만도 3% 올랐고 중국도 어제하고 오늘 계속 연이어서 따져보면은 5%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 홍콩은 또 오늘도 5% 올랐어요. 네. 15% 이상 올랐나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오른 것도 유지하지를 못했다. 예. 보통 이런 날은 외국인의 선물이 10,000계약 이상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선물 매수가 없습니다. 선물 매수가. 주식은 한 4천억 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사다가 버티다가 뒤에 살짝 조금 샀다. 이 정도. 네, 이 정도고. 코스닥은 3천원 넘게 샀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어제 시장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래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연준의 발언에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고 투자가 아주 쉬웠던 때를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투자는. 예, 그래서 아주 지금부터는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데 거기다가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경기 흐름이 좋아져가지고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이제 아닐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가 많으니까요. 네,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그 30년 모기지 금리 4.27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고 2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0.3%, 이게 전망은 0.4%였는데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연간으로는 17.6%가 나왔어요. 네.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2월 수출 물가는 월간으로 3%, 월간으로. 네. 전망은 1.6%였는데 연간으로는 16.6%.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전망치보다 2배 정도 뛰었다라고 보여지고 2월달 수입 물가는 월간으로 1.4%였어요. 전망은 1.5%. 전망치보다 수입 물가는 떨어졌다. 연간으로는 10.9%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기업 재고는 월간으로 1.1%, 지난번에는 2.4% 정도였고 전망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을 했고요. 사우디도 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1%를 인상을 또 했어요. 11.75%. 예. 브라질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유럽도 많이 올랐잖아요. 3%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해외 시장들 차트를 보면 사실 어제 오는 것 때문에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게 뛰기 직전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시장은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 21선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61선까지 그냥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S&P 500이 4,5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나스닥도 14,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나 뭐 프랑스 지수도 21선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 있어요. 네. 그 이상 뚫고 올라가는 거는 유럽은 좀 힘들겠지만 미국 쪽은 이제 편안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어제 뭐 그 유럽 시장이 오른 거는 그 전쟁 협상 관련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관련돼서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뭔가 이게 좀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립국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중립국화를 요구를 하는데,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중립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장은 허용한다라는 식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목적 그런 의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푸틴의 발언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전쟁을 계속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뭐 동맹들 그걸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협상이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오늘 나왔던 그 뉴스 중에서 러시아 군의 인명 피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15,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뭐 한 500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약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탱크를 그 운전을 하는데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탱크가 부서진 거, 그거 숫자를 딱 세면 몇 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자가 14,000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상자 수가 10%를 넘어가게 되면 전투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지금 뭐 지원병 모집하고 뭐 사실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푸틴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첩보를 좀 입수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예. 뭐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백악관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푸틴하고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 슈레더라고 하는 독일 전 총리인데, 이 사람이 그 노르트 스트림 1, 노르트 스트림 2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이고, 가스프롬의 뭐 거기 뭐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를 갔어요.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회담에. 예. 회담에 실패한 게 아니고 중재를 실패를 했어요. 푸틴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을 또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들어주기는 어렵다. 근데 어제 그 바이든이 추가 지원을 또 승인을 했어요. 네, 거기에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이. 예. 드론인데 특수한 드론이에요. 탱크에 자폭하는 드론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비행기는 아닌데 드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드론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사실 러시아는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싫어하고 있다. 드론하고 헬기, 뭐 스팅어 미사일, 그리고 뭐 대전차 미사일, 소형 무기 이런 거 지원한다. 거의 뭐 지금 이번 주에만 거의 뭐 한
1조 원 정도 지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이라고 불렀어요. 네, 처음으로 전범. 네.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과연 전쟁이 바로 끝나면 미국이 제일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영국과 지금 그 미국의 태도를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게 전쟁을 지금 그 협상하는데도 미국이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제 러시아가 그걸 비난을 했어요. 미국 태도가 분명히 미국이 지금 이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아주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네. 정말 나쁜 겁니다, 진짜. 네. 그리고 어제 이란이 그 억류 중인 영국인 2명을 석방을 했다. 뭐 영국과의 이 핵 합의 관련돼서도 그 국무부에서 미 국무부에서도 거의 타결에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 베네수엘라도 미국인 2명 석방했잖아요. 예. 영국인 또 2명 석방하고 예. 이렇게 한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위안화로 외화 정권을 거래하는 그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사우디가 그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물론 그 뭐 뉴스가 한 번 나오고 나면 계속 연달아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총리가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가지고 예, 증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네. 예, 지금 그 전쟁 위험이 좀 약화되면서 그 유럽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급등하고 미국도 지금 급등했잖아요. 네, 중국도 급등했잖아요. 유가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가는 96달러.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걸로 뭐 시장에 어떤 좀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게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전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이 회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점도표에서 그 올해 6회, 내년에 3회 이렇게 점이 찍혔다라는 거죠. 그거 보여주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어요. 예, 잘 오르다가 급락했다가 연준 의장이 인터뷰하니까 그때 다시 올라가지고 전 고점을 넘었죠. 네. 그때 근데 연준의 의장이 인터뷰를 할 때 JP 모건 수석 운용 전략가가 진정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자기도 충격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줄 몰랐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시장의 해석과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그 올해 성장률을 4%로 예상했는데 2.8%로 하향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망하다가 4.1%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 물가로 이게 내려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물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전방위로 물가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늘어났잖아요. 그걸 늘어뜨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으시는데 늘어뜨릴 수 있거든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 방법은
대차대조표 축소거든요. 예, 자산을 축소를 하게 되면 이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채권을 팔잖아요. 예, 채권을 없애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왜 끌어올리는 이유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빠르게 올리겠다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그 자산 축소 얘기도 했잖아요. 5월부터 지금 현재 범위와 구체적인 그런 거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부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전의 자산 축소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은행들의 여유 잉여 유동성 1조 6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 1조 6천억 달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인적 인프라 부양책 그거예요. 그거 쓰려고 만들어 돈 찍어놨던 거 그거 못 쓰게 돼가지고 그거 흡수한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큰 규모죠 그게. 5천억 달러 정도를 흡수하면 0.25%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데 1조 6천억 달러를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0.75예요. 근데 6번, 3번, 9번을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예. 점도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연준 의장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도표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번에는 점도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게 축소되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제 파월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침체될 어떤 그런 조짐은 확산되지 않았다, 커지지 않았다, 그럴 위험은 없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 시장은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네. 미국은 좋습니다. 미국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 그 회기의 회의는 라이브 미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마다의 경제 지표와 상황을 보고 그때 맞게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하나만큼은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여기에서는 조금 보였다.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네, 너무 강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공중보건이나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전망, 금융, 국제 이슈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매파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매파적인 적은 없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 나와서도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보시면 우리 그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2.19였어요. 아침에 2.19였고 2년물 금리가 1.97 정도 가까이 됐었어요. 1.969 정도 이렇게 거의 2%에 육박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오늘 얼마냐면 2.7이에요. 2.7. 네.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이제 0.5%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네. 거의 못 올라갑니다.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탄력은 매우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대신에 이 특화된 사업 있잖아요. 경기와 상관없는 그런 특화된 쪽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 전략이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맞추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경기 흐름에 맞춰서 매수하는 업종별 매수, 순차대로 가는 순환매적 매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래는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제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뭐 이제부터는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월 달에 자산 축소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연준이 진짜 자산 축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축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뭐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게. 예.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선물 매수가 저는 시장이 이렇게 다 폭등하는데 우리나라 선물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제로라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준의 선택이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시장이 오른 것은 그간 시장에 알려진 것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들이 오른 거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단기채 금리까지 밀어 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의도는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태까지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중국 경제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번에 바이든이 미국이 중국보다 작년 성장률이 뭐 높았다 여기에 뭐 엄청 환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망가는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준의 그 역할이 금리 조정하고 이거 물가 잡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그게 이제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달러의 수호입니다. 달러의 수호. 예. 달러가 그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연준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몰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물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물가 먼저 잡고 달러 뭐 어쩌고 이게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연준의 졸린 목적이거든요. 네. 지금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가겠다라는 거는 달러가 조금 위태로워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연준의 정책도 그냥 도망가는 정책이 아니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만일에 금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리고 자산을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머징 시장들, 신흥 시장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과연 이제 중국이 중국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과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좀 그렇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보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철강 그거 협상, 일본도 해줬는데 우리도 좀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한테는 그런 혜택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 또 우려를 많이 했던 러시아의 디폴트, 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네. 애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급했다. 근데 그 채권단은 못 받았다. 그럼 돈은 어디 있느냐? 그 스위프트 제재 은행에 있다라는 거죠. 네. 자기들은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재 은행에서 돈을 못 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자기는 지급했다. 그러니까 그 신용평가사들은 루블화로 지급하면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 규정상 계약상 루블화로 지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루블화로는 지급을 안 했어요. 달러로 지급하라고 지시는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디폴트냐 하는 겁니다. 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무디스가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 오늘 그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우리나라도 3%에서 2.7로 하향했어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낮췄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그 공급망에 그런 게 더 심화돼 가지고 물가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반도체 재료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첨단 전자 제품들의 출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전기차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그 러시아 에너지 그쪽에서 이게 좀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녹색 수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수소 쪽이 오늘 또 올랐어야 되는데 수소는 안 올랐네요. 오늘 많이 안 올랐는데 하여튼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해석은 좀 매번 보면 그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이상하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일부러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다른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받아들인 거는 시장은 뭐 달라진 거 없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나온 연준의 의도는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우크라이나의 9살 소녀 샤샤라고 하는 여자애가 왼쪽 팔을 러시아군의 총격에 잃었다라는 그 사진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린이라고, 폭격하지 말라고 어린이라고 써여져 있는 그 극장과 수영장을 러시아가 폭격을 했고, 빵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을 총으로 난사를 해서 다 죽여버렸고, 예, 정말 이 투자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